우리는 지금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끈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끈 페리클레스와 그가 이룩한 아테네 제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그리스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테네는 그리스에서 가장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초군 목피조차도 어려웠다고 하니까요. 더구나 소위 암흑기라 불리는 300년간 지중해 이론에 덮친 극심한 가뭄으로 가장 건조한 지역인 아테네는 멸종 직전의 상태에 내몰린 적도 있었고, 그 바람에 다른 도시 국가들에 비해 출발이 100년 가까이 뒤늦은 늦깎이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했던 아테네가 200년 만에 340여 개의 도시국가를 아우르는 아테네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상전벽해의 천지개벽이 일어난 셈인데요. 이 아테네 제국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아테네 제국이 가져온 번영과 풍요가 없었다면 어떻게 찬란한 아테네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명정치가 페리클레스가 달성한 아테네 제국은 고대의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 역사의 백미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찢어지게 가난했던 늦깎이 후발주자 아테네가 전 그리스 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340여 개 도시국가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일을 이루어낸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이것을 앞장서서 이끌어낸 페리클레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들 중에서 오늘은 명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등장과 아테네 제국의 탄생에 대하여 두 번에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2500년 전 머나먼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아테네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또 찬란한 문명을 창조한 이 이야기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한류 문화의 싹을 틔우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고대의 아테네와 같이 우리 대한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분이시라면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페리클레스는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5년 전인 기원전 495년 아테네 최고의 정치 명문가인 알크메이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리클레스가 태어나기 며칠 전 그의 어머니가 사자를 낳는 꿈을 꾸었는데 며칠 후 건강하지만 약간 기형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머리통이 곡갈 모양으로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후일 그려진 페리클레스의 모든 초상화와 조각상은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숨겨보려고 그렇게 했겠지요. 이러한 그의 신체적 결함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아테네의 사회적 분위기와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공적 생활이 아주 엄격했던 아테네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사생활은 아주 자유분방했습니다. 낮에는 체육관에 들러 운동을 하고 저녁이면 연극을 관람한 후 이 집 저 집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구분 없이 편하게 어울려서 술이 취하도록 마음껏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아주 사교적인 사회였다는 말입니다. 특히 페리클레스의 시대는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도 아등바등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윤택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치인의 입장에서 페리클레스가 가까운 몇몇 사람들하고만 어울렸다는 것을 보면 그가 자신의 예모에 대한 다소간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열등의식이나 또는 좌절감으로 발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혼자서 보낸 많은 시간은 그에게 사물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돈 많은 귀족 집안에서 최고의 가정교사들을 모셔다가 그가 공부에 전념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아테네 최고의 지성으로 특히 음악 심리학의 조예가 깊었던 음악의 거장 다몬을 스승으로 모셨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쟁쟁한 철학자들이 그를 지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타고라스, 엘리아의 제노, 또 아낙사고라스 등이었습니다. 특히 페리클리스와 동년배인 아낙사고라스는 나중에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그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난관에 봉착했을 때 미신이나 행운을 믿기보다 정서적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아낙사고라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평온과 절제라는 지도자의 품격을 갖추게 되었고, 또 페리클레스의 장기인 연설 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프로타르크는 이에 관하여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기상과 고상한 연설 방식을 배웠다. 일반적인 대중 연설가들이 하는 것처럼 천박함이나 속임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항상 차분한 얼굴로 웃음기를 띠지 않고 위엄이 있는 자세와 절제된 복장을 통해서 연설을 하는 동안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했고, 이러한 그의 특징들이 청중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최고의 명문 집안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에게도 시련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장기에 아테네 사회와 그의 가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은 페리클레스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정치에 일찍 눈뜨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가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가 지도자로서 꼭 터득해야 할 정치 문법, 즉 절제의 미덕을 이때 깨우쳤다는 점입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1차 침공 때 그는 6살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겠지요. 그러나 그 후 자라나면서 그 전투에 참여했을 것이 분명한 그 아버지 크산티포스로부터 참혹한 전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전해들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승리에 대해서도 귀가 딱 앞도록 전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의 아버지 크산티포스가 테미스토클레스가 추진하던 해군력 증강 정책에 반대하다가 도편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페리클레스의 나이는 12살이었고 그 아버지가 돌아올 때는 15살이었습니다. 한창 민감한 그 사춘기에 그가 받았을 충격과 감격이 어떠했을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80년 2차 페르시아 침공 때 그의 나이는 16살. 아직 참전할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했겠지만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피난을 떠나고 또 그 피난에서 돌아와 봤을 때 펼쳐진 아테네의 폐허, 그것을 바라보는 그가 느꼈을 공포와 분노,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 승리에 대해서 그가 느꼈을 기쁨 또한 우리가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칼리 원정에서 개선하고 돌아오는 늠름한 아버지를 피레우스 항구에서 그는 나아가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때 17살이었으니까 이 예비 청년의 가슴은 한없는 자부심과 긍지로 마구 뛰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 푸케 지방에서 아테네로 식량을 수입하는 길목에 있는 세스토스 점령을 마친 아버지가 그만 거기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21살 때죠. 이때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감으로 앞이 캄캄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페리클레스는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동안도 겪어보지 못할 수많은 일들을 바로 성장기에 겪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2번의 참혹한 전쟁, 아버지의 몰락과 부활, 그리고 영광과 죽음을 모두 청년기에 직접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페리클레스의 성장기에 아테네의 역사는 파란만장하였고
피리클리스의 가족사 또한 우여곡절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사람을 좌절에 빠뜨려서 그의 성격이 굽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와 반대로 사람을 연단, 즉 강하게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페리클레스는 바로 후자에 해당했던 것이죠. 사람들과 어울려서 왁자지껄 시간을 보내기보다 혼자서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던 한 소년이 겪었던 이 격동의 세월은 소년을 더욱 단단하게 그리고 나이에 걸맞지 않을 만큼 과묵하고 신중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그의 역정에서 절제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 과정의 아픔을 자아 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든 페리클레스는 이미 준비된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그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 하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 전후복구와 성곽 건설 등 뒷수습이 마무리되고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는 이선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아테네의 정치 권력은 정의라는 별명을 가진 아리스티데스와 페리클레스의 아버지 크산티포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갑자기 크산티포스가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아리스티데스가 독주하게 되었고 그를 견제한 것은 에피알데스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리스티데스는 귀족종을 꿈꾸는 키몬을 후원하고 있었고 에피알데스는 민주정을 선택한 페리클레스의 후견인을 자임하였습니다. 키몬에 비해 15살이 어린 페리클레스는 아직 키몬에게 명함을 내밀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반면 당시 키몬은 아테네에서 막 떠오르는 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갑자기 아테네를 비우고 피난길에 오를 때 아테네 시민들을 도운 것은 장군들이 아니라 아테네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돈 많은 귀족들이 돈을 모아서 아테네 시민들의 피난 자금을 대주었다고 하지요. 이를 계기로 아테네 시민들 사이에 귀족들에 대한 신망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것을 틈타서 귀족종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막 발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키몬이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키몬은 용감무쌍할 뿐만이 아니라 지략까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프루타르크는 그를 가리켜 마라톤 전투의 영웅인 그의 아버지 밀티아데스보다도 더 용감했고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보다 더 지혜로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페르시아의 2차 침공 때 키몬이 보여준 결단성 있는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아테네를 버리고 바다에서 싸우기로 결정하였을 때 아테네 시민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키몬은 동료들과 함께 말제가를 들고 도공구에서 시작해서 아크로폴리스까지 행진한 다음 아테나 여신에게 말제가를 바쳤다. 키몬의 이 행동은 이제 말을 타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배 위에서 싸우는 시대라는 뜻이었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살라미스로 달려갔다. 이것을 지켜본 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용기백배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몬을 말하는 거지요. 그는 그리스 연합 함대를 이끌고 흑해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세스토스와 비잔티움을 점령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고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았다.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금은 보화를 모두 한 곳에 모으고 포로들은 따로 가두라고 지시했다. 이를 지켜본 다른 연합국들이 불공평하다고 지레불평을 하였다. 그러자 키몬은 다른 연합국들에게 마음에 드는 쪽을 먼저 선택하라고 허용했다. 당연히 그들은 금은 보화를 차지하였고 그러자 이번에는 아테네 병사들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는 아테네 병사들에게 하루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다. 다음날 포로의 가족들이 너도 나도 몸값을 들고 찾아왔다. 모두 합해보니 4개월의 전비를 충당한 후 병사들에게 두둑이 나누어 주고도 돈이 남았다. 키몬은 이 돈을 아테네로 보내 아테네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처럼 연전연승의 승전보와 함께 금은보화를 보내주는 키몬에게 아테네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더군다나 키몬의 아버지는 마라톤 전투의 전쟁 영웅 밀티아데스였고요.
이에 더해서 키모는 아테네 최고의 정치 명문가 알크메이온 집안의 사위였습니다. 그는 메가클레스의 손녀딸과 결혼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누이는 비록 품행이 난삽해서 평판이 좋지는 않았지만 아테네의 최고의 부자 칼리아스의 아내였고, 그 정치적 후원자는 당시 아테네 정치의 최고 실력자 아리스티데스였습니다. 그는 정의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신망이 높은 사람이었지요. 이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키몬의 정치적 기반은 반석보다도 더 튼튼해 보였습니다. 피리클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키몬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과하면 모자람만 못한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던가요? 사람들의 환호는 그만 키몬에게서 절제를 앗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기원전 462년 스파르타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혼란을 틈타 스파르타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스파르타에서 일어난 노예들의 대규모 반란 세 번째였습니다. 스파르타는 항상 노예들의 반란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스파르타의 노예들은 이톰의 산으로 올라가 성을 쌓고 농성전을 펼쳤습니다. 스파르타는 평지에서 1대1로 맞붙는 백병전에는 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성에 틀어박힌 반란군에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스파르타는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다급해진 나머지 아테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이라면 자신감이 넘쳐나는 키모는 공성전에는 더욱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그는 아이온을 포위해가지고 섬멸해버리는 아주 빛나는 전과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파르타에 대한 아테네 시민들의 은근한 반감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스파르타에 파병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시민들은 이에 극력 반대했지만 결국 자신감이 넘치는 키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또 키몬의 인기가 또 워낙 좋기도 했었고요. 그는 미네의 결정에 따라서 4,000명의 중장 보병,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중장 보병을 이끌고 스파르타를 돕기 위해 스파르타로 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스파르타는 그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사실은 키몬이 너무 성급했던 것입니다. 평소 스파르타의 문화와 그들의 상무 정신을 동경해왔던 키몬이었지만 스파르타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수백 년간 고립주의를 고수하며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온 스파르타 사람들이 자기들 땅에 들어온 애국 군대를 난생 처음 보는 순간 그들의 몸에 두드러기가 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에세 공포증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짝사랑하던 스파르타에게 거절당하고 쫓기도 돌아온 그를 맞이하는 아테네의 민심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전투에 나가서 패배를 하거나 또는 수모를 당하고 오는 장군을 용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보편추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탄탄한 입지를 과신한 나머지 키몬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피리클레스의 존재였습니다. 피리클레스는 알크메이온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적자였습니다. 키몬도 물론 알크메이온 가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는 알크메이온 가문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존재입니다. 단지 알크메이온 가문에서 아내를 맞아들였을 뿐이었지요.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키몬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크메이온 가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키몬 자신이 허점을 보이는 순간 그는 언제든지 용도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귀족종을 선호하고 스파르타의 우호적인 키몬에 대한 한간의 평판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이리해서 피리클레스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산 키몬은 저절로 무너지고 말았고, 피리클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연히 가져다든 뜻밖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란 우연이라는 시줄과 필연이라는 날줄로 짜여진 옷감과 같다고 말했나 봅니다. 그러나 키몬의 몰락이라는 그 우연이 피리클레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초지종을 좀 봅시다. 민주파의 지도자 에피알데스는 귀족정의 부활을 꿈꾸던 키몬의 도편 추방과 함께 귀족회의를 전격적으로 폐지해버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귀족회의의 핵심 인물들을 권력 남용을 이유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아테네 건국의 아버지 솔론, 또 민주주의의 아버지 클레이스테네스조차도 귀족회의를 거느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었지요. 시민 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해서 귀족회의의 힘을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만큼 귀족들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귀족들이 세운 나라였거든요. 200년 넘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귀족회의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에피알테스가 전광석화 같이 해낸 것이었지요. 그리고 에피알데스는 그 다음에 누구인가에 의해 살해됩니다. 아마 귀족정 옹호자에 의해서 살해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만, 그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아테네의 정치 권력은 그동안 민주파를 앞장서서 자임해온 피리클레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권력이 저절로 굴러들어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초지종을 보면 말과 행동보다 깊이 생각하기에 힘쓰고 또 신중한 그가 조용히 준비하고 차분히 기다린 덕분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특히 페리클레스가 아버지의 원수이자 이미 한물간 정치인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의 민주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은 했지만 페리클레스도 집권 초기 십수년간은 반대파들의 끊임없는 정치 공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또한 영상 제작에 좋은 참고가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